일본 스가 총리가 이런 조건을 내세워 올해말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같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한국은 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천되어야 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한일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일본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지된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고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무기 전시회에 무기기를 버젓이 내걸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같이 과거 역사들을 강제로 지우며 심지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독일 소녀상 철거를 막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게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81년 만에 금단의 땅이라 불렸던 인천 캠프마켓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한미 합의에 따라 인천시가 주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의 일부였습니다. 인천시는 이곳을 14일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캠프마켓은 1939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육군의 무기 공장으로 사용되었다가 광복 이후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해 그동안 일본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은 부평 조병창이라고 불렸는데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군수물자 공장이었습니다. 일본은 1938년 부평을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창 기지로 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곳은 인천항과 인접해 있고 경인선을 이용해 곧바로 물자로 운송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는 이곳에서 강제 동원한 조선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전국 각지에서 수탈한 금속품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캠프 마켓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부터 주한미군 주둔까지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병창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는 만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인들은 배고픔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월 발간한 일제 강제동원과 인천 조병창 사람들이란 제목의 피해자 12명의 증언집에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피해자는 강제 동원됐을 당시 모두 학생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우리 전문학생과 중학생은 물론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조병창에 동원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학생들은 배가 고파 항상 힘들었고 기계 오작동으로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숙사와 작업장 내에서도 구타가 비일비재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구술자 중 3명은 해방 이전에 조병창을 탈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방송에선 강제징용자 가족이 나와 어릴 때 강제징용에 끌려가는 작은형과 큰형이 다투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끌려가면 살아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면 끝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군사 물품을 만들고 터널을 파는데 징용자들이 이를 누설할까봐 모두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당시 일제는 조병창이 폭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하호를 파서 무기를 보관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당시의 부평 지하호는 모두 24곳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병창 내에 굴을 파는 곳을 체크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각 공사마다 학생들을 배치해 굴을 파괴했는데 기다란 정으로 구멍을 뚫어 그 안에 물을 넣고 물과 흙을 괴어 빼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군이 그곳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트려 돌을 깨고 깨진 돌을 날라야 하는 것은 전부 학생들의 몫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병창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조선인들은 국내 8,500여 개에 달하는 강제 동원 작업장에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캠프마켓 내에는 일제강점기 조병창 건물 유적 20동 이상이 기존 형태를 유지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근처의 부평공원에는 미쓰비시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현재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미쓰비시 줄사택이 남겨져 있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합숙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미쓰비시 줄사택 9개 동 중 3개 동이 이미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인천 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쓰비시 줄사택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습니다. 인천고 2학년 김다준 군은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수탈당한 청춘의 증거인 줄사택을 철거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아픈 역사를 잊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일본이 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정하는 현재 이에 반박할 역사적 근거라며 미쓰비시 줄사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유적을 모두 공원화시키면서 전범 기억을 지우고 있는데 우리마저 오래된 일제시대 건물을 철거하면 일본의 역사 지우기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캠프 마켓이 개방되고 알려진 데는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인천 시민사회는 캠프 마켓 반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미군 기지를 둘러싸고 인간 띄익기 행사와 호별 방문, 시민 걷기 대회, 천막 농성 등의 시민 운동으로 캠프마켓 개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민들은 캠프마켓 일대는 한국의 아픈 근현대사를 담고 있기에 조병창, 미쓰비시 주사택, 지하토구 등 일제 수탈 현장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와 전문가들도 캠프마켓 안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적 현장인 조병창 유적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부평구는 캠프마켓 내 남아있는 조병창 유적 등을 바탕으로 평화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학계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캠프마켓을 알차고 내실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명식 부평구 문화재단 이사는 부평 캠프마켓과 삼보급단, 부평공원 등 부평 일대 공원을 합치면 50만 평으로 미국 센트럴파크, 일본 21세기 미술관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경기도 광명 동굴만 봐도 지난해 200만 명이 찾아 많은 소득 증대를 이뤘다며 캠프마켓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BTS와 블랙핑크 등 K-팝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류 열풍으로 인해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때 되면 외국 관광객들에게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은 인천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관광객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이곳에는 장기간 방치된 군용 철도가 있어 이를 관광용으로 활용해 트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부평역에서 캠프마켓, 인천역, 연안부두를 운영하는 부평 연안부두선을 비롯해 송도트램, 주안 송도선 등 8개 철도 노선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의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설명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의 유산이라 자랑했던 이 군함도는 현재 태풍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캠프마켓을 비롯한 부평구의 일제만행의 역사적 흔적들은 우리 시민들의 힘에 의해 지켜지고 시민들의 힘에 의해 되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보존해 역사박물관과 공원 등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전세계인들에게 일본이 감추려고 했던 사실들을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금 전세계에 세워지고 있는 손녀상 설치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게 우리는 그 옆에 하나의 동상을 더 세워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평공원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가하는 전략대화 쿼드로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베트남에 방위 장비를 수출해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베트남과 방위 장비 수출에 관한 협정 체결하기 위해 조율 중이며 스가 총리가 내주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으로 베트남에 가서 협정에 서명할 전망이라고 이혼게이제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이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한 방위장비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마련된다.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B1 초계기나 C2 수송기 등을 이미 외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을 계기로 베트남의 요청을 토대로 수출할 장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일본과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해상활동 자제를 촉구하고 남중국 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니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국 등 9개 국가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베트남은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과 방위장비에 관해 협정한 세 번째 나라가 된다. 베트남과의 협정 체결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일본 방위장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겹할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응우이엔 수원副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으로 공급되는 의료용품 등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가운데 중국의 마스크 수출이 사실상 끊겨 어려움을 겪은 것을 교훈 삼아 공급망 다원화 및 탈중국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는 내주 인도네시아도 방문한다. 그는 전날 열린 자민당 간부 회의에서 이런 외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다. 스가가 총리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지로 동남아를 택한 것에 관해 교도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수장이 흉금을 터놓고 지역의 문제, 국제사회의 과제,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대응에 관해 확실하게 대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중해경선 영유권 분쟁 센카쿠 수역 58시간 체류 일본 항의.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인근에 중국 당국 선박이 이례적으로 장시간 체류하면서 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일본은 영해 침입으로 규정하고 항의했으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권리라고 맞섰다. 14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센카쿠 열도 동쪽급 서민 다이슈지마 인근의 수역에 중국 배경국 소속 선박 2척이 13일 오후까지 머물다 돌아갔다. 중국 선박이 머문 곳은 센카쿠 열도를 시류지배 중인 일본이 자국 영해로 규정한 수역이며 체류 시간은 57시간 39분에 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 당국 선박이 센카쿠 인근 수역에 38시간 23분 동안 머물렀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민간인으로부터 센카쿠 열도의 섬 3개를 사들인 국유화 이후 연속 최장시간 영해 침입이 발생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현장에서 퇴거 요구를 반복하고 외교 경로로 중국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고유 영토이며 그 해역에서 순찰하는 것은 중국 고유의 권리다. 일본은 존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 일대에서 중국과의 신경전이 반복되는 가운데 감시용 대형 드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권 침해로 맞던 중 26개국과 전선 구축해 미공격 나선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 때리기에 곤욕을 치르던 중국 외교가 최근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을 꾀하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말을 낳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0일 이례적으로 싱가포르 언론연합조보의 기사를 소개했다. 연합조보가 지난 7일 쓴 중국이 처음으로 26개 국가를 대표해 서방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아가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 인권 침해 국가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유엔 회의에서도 독일이 39개 국가를 대표해 중국이 신장 및 홍콩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엔 23개 국가가 중국을 공격했는데 올해는 16개 국가가 늘었다. 중국은 과거 이런 비판에 직면해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맞돌 작전에 나선 것이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처음으로 26개 국가를 대표해 인권 문제에서 서방을 공격하는 행동을 보였다. 중국이 대표한 26개 국가는 러시아와 북한, 시리아, 쿠바, 이란 등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다. 장 대사는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플로이드 사건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서방 국가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장기간 존재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개별적으로 서방 인권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26개국을 대표한 건 중대한 전략 조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합조보는 홍콩 성시대학 왕정미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자신의 인권 이론을 갖고 서방과 겨루기 시작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서방에 대항할 동맹 전선 구축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왕유의 중국인민대학 교수도 중국이 26개국 대표로 나선 건 선진국이 제멋대로 인권의 정의를 독점해선 안 된다. 개발도상국엔 발전권이 곧 인권이다 등의 메시지를 미국 등 서방 국가에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이 과거 방어적 입장에서 탈피해 공세적으로 나서는 행보에 맞춰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순방에 나섰다. 당초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왕이 국무위원은 미국과 세력 징탈전을 벌이는 캄보디아를 먼저 찾아 훈센 총리 등을 만난다. 미중은 캄보디아 내 인프라 투자를 통해 양국이 서로 군사기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왕이 국무위원의 캄보디아 방문 성사는 무게 추가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캄보디아의 가장 큰 무역 상대는 중국이며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외채 79억 달러의 46%는 중국으로부터 빌린 것이다.